안녕하십니까. money올라 시작합니다. 올해 1, 2월 증시는 작년과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만 또 3월 이후에 증시 흐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살펴보니까 넉 달 만에 이제 출연하셨더라고요. 그 사이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많이 바뀐 셈이죠. 예, 작년 4분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또 금리도 많이 올라서 금융시장이 두루두루 힘들었는데 그래도 연초 들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주가 올라가고 원달 환율 떨어지고 금리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다가 이런 흐름이 2월 하순부터 좀 주춤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면은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론이 조금 들어갔더라고요. 네. 한참 심하게 나오다가 물론 지금도 누리엘 루비니,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이런 교수분들은 2008년보다 더 큰 위기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론보다 연착륙이 좀 더 강한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올해는 큰 경기 위축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에 특히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작년 내내 금리를 올렸는데도 예를 들면 소비 같은 게 안 꺾이는 걸 보고 좀 놀랍기도 좋고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아예 연착륙, 경착륙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아예 착륙이 없다. 노랜딩 이런 얘기도 벌어지는데 제 생각엔 지난 4, 5년 동안이 미국과 다른 권역의 그 경제 지표가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 5년을 보면 민간 쪽에서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게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제 이끌었던 측면이 있고 또 4, 5년 전은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본격화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글로벌 경제가 미국과 연동이 됐었습니다. 미국 경제 좋아지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 다 물건 팔아서 수출을 통해서 경기가 같이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어쨌든 보호무역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특히나 다른 경제 권역과 미국이 차별화되는 거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도 전부 미국에서 투자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하고 물론 기업 입장에서 그게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놀라운 것이요. 미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장기적으로 10% 초반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비중이 한 19% 정도까지 갔습니다. 많이 높아졌네요. 예, 이제 미국이 그 소비만 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 또 앞으로도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은 게 우리나라 기업들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과 다른 경제 권역이 좀 차별화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루비니 교수식의 주장도 위기가 올 거란 주장도 저는 일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근데 여기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뭔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여기저기 터지게 투성이다라고 보는 지적은 합당한데 저는 결론적으로 루비니 교수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저는 2008년 이후로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나쁘게 말하면 관치자본주의, 정부가 막 개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거대 금융기관을 날려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졌던 그 경제적 후유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은 구조조정 없이 뭔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지원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게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노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식의 경제 구조가 주는 시사점은 2008년처럼 뭐가 터질 거냐라고 생각하면 터지진 않는데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있으면 좀 잘못한 경제 주체는 퇴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가 활력을 유지하는 길인데 그냥 이거 다 끌고 안고 가다 보니까 심각한 경제 위기는 안 생기지만 경제가 활력을 잃는. 예. 그래서 우리 경제 지난 10년 한번 회고를 해보면요. 이렇게 한국 경제가 무태했던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이제 활력을 잃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뭐 미국마저도 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예. 또 일부 민간에서 혁신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나마 낫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가 2008년식의 위기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장기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어쨌든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이제 피하려면은 고물가가 좀 진정이 되고 또 긴축이 완화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장 14일 날 미국의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발표가 됩니다만은 상반기에 물가하고 긴축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지난 1월에 2월 달에 확인한 1월의 물가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인플레이션이란 게 한번 형성이 되면 잡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은 둔화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 30% 정도가 주거비가 이제 차지하는데요. 이 주거비라고 하는 건 약간 후행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월세로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계약이 1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조정을 그때그때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후행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은 저는 뭐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의 목표치가 2%인데 여기까지 떨어질 일은 굉장히 정말 요원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해서 중앙은행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를테면 물가 상승의 타깃을 조금 높인다라든가 뭐 이런 논의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작년 말에 봤던 것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 상승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한 3월 정도까지 금리 올리는 걸 멈춰지고 뭐 더 올려봐야 3월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동결이고 연말 정도가 되면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도 이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5%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저는 레벨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뭐 50bp씩 금리를 올리는 뭐 빅스텝이나 아니면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거는 이제 하긴 힘들겠지만 상황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러면 연준은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이런 행보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 이건 예상일 뿐이고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연준이 적어도 금년 1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이 종결될 거란 기대는 상당히 후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3월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의 고점은 5.5% 정도까지 가겠죠. 이런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 같고요. 일각에서 뭐 6%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은 아무튼 바뀌는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연준의 최종 금리라고 하죠. 가장 높아질 금리가 어디에서 멈출 것이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4.75인데 한 3번 올리면은 5.5가 되고요. 5.5가 또 되죠. 일각에서는 6%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아닙니까? 네. 지금 5.5까지 지금 시장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또 6까지 가면 과연 이게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얼마 전까지 기대는 이제 5.25였는데 네.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약간 이제 높아진 것 같고요. 네. 뭐 천천히 가고 또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또 소통을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는 충격이 있더라도 작년 하반기와 같은 충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거보다 최종 금리 수준, 소위 터미널 레이트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예. 그때는 저는 주식시장이 새롭게 또 악재로 인식할 거라고 봅니다. 6 근처로 가면 좀 곤란하겠네요. 저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가 GDP의 100%가 넘습니다. 예.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차를 감내하고 좀 버텨보자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생각이고 저 그 선택 옳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6이 되고 한국이 3.5가 된다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올리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연초에 봤던 가정들, 네. 달러 강세도 끝났고
한은의 금리 인상도 이제 얼추 끝났고 뭐 이런 것 가정들이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6 근처로 가는 기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굉장히 아주 큰 악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뭐 시중금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4% 뚫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3.95 뭐 이 안팎으로 조금 완화는 됐는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면 성장주들은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성장주의 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완화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여야 되는데 많이 떨어지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5.5% 갈 거네, 6% 갈 거네 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네. 하루 동안 만기 하루에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그런 금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지금 10년 만기 국채 만기가 10년짜리 국채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만기가 짧은 단기금리보다는 만기가 긴 장기 예금이 이자 더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루짜리 정책금리보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훨씬 낮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하루짜리 금리가 4.75예요. 예. 근데 10년짜리 금리가 4%라고 하는 이거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년물이 3.4%까지 2월 초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미국의 단기금리,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쯤은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거란 기대가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하루짜리 정책금리가 5.5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10년물 금리 제 생각에는 4% 내외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시사해 주는 건데 금리가 아주 극적으로 떨어지면서 1, 2월에 주식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금리가 우리가 금리 기준으로 주식시장을 해석해 보면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4%인데 2월의 저점은 3.4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연준의 금리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번에 10년물 금리가 하락세로 반전되더라도 2월에 3.4 밑으로 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어떤 그 반등의 양태도 우리가 1월에 경험했던 굉장히 주가가 짜릿하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분기 기업 실적도 궁금한데 뭐 한국과 미국 기업들 전망치를 보면은 작년 4분기하고 이제 비교할 때 그때 수준인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못할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나을지 대체적으로 어떻게들 보십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낮고요. 예. 작년 1분기보다는 훨씬 못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4분기가 대부분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들이니까 4분기에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애널리스트에 추정하기 힘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 4분기 실적은 늘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작년 4분기보다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작년 1분기보다는 굉장히 못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같은 쪽이 계속 이익 추정치가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70% 이상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이 반도체 쪽에서 그 펑크가 나는 걸 메꾸기는 힘든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굉장히 올렸기 때문에 내수 별로 안 좋고요. 네. 좀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그래서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일부 소재 업종들의 실적 전망치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것 정도를 제외하면 다 이 실적 추정치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1분기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뭔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중국 양회 시즌인데 올해 5% 안팎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셈이지 않습니까? 뭐 기대하기는 한 5.5% 정도였던데 약간 소폭 낮은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5% 정도 성장을 한다. 뭐 그러기 위해서 부양책을 좀 쓴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과 화학과 같은 중간재를 만드는 소재 쪽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 5% 성장률 목표치는 제 생각에는 대단한 부양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봉쇄해 놓으면서 3%대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정상화만 하더라도 한 5% 정도까지 가는데
이번 양회에서 그 받은 느낌은 중국이 앞서서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가 뭔가 위기가 생기면 이걸 털고 가기보단 계속 안고 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생기지만 아주 구조적으로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중국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런 쪽에 대해서 전 중국 부동산이 심각하게 터질 것이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중국을 보면 그런 일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2008년도 이후로 자본주의가 구조조정 없이 오다 보니까 뭐 중국도 뭐 그런 길로 계속 부동산의 부실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이 부동산이 너무 나빠지게 되면 부동산 규제를 푸는 쪽을 통해서 뭔가 바닥을 받치는 역할을 하겠지만 크게 보면 이번에 양회에서 중국이 무리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도 뭐 엄청나게 크기보다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수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개척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매우 중국 최종 소비자를 개척하기 힘들어졌다. 저는 뭐 화장품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중간재가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될 때 그나마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철강이나 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운송, 해운 뭐 이런 정도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회복 강도가 강해진다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 경기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이제 회복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더 심화되는 이런 일만 없다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좋지 못해도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뭐 기업 실적이 또 좋아지고 많은 수출도 늘어나고 하는 식의 우리 경제도 약간 뭐 도움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뭐 정부의 시각이나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다 지금 어렵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이게 거의 다 중국 경제 회복과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이게 저기 근간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빼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비, 가계부채가 GDP보다 더 커졌어요. 이 고금리에서 사람들 소비하기 어렵고요. 기업의 투자, 기업들 뭐 투자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라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고 있거든요. 투자가 경제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그럼 정부 지출, 보수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게 성장에 기여할 수 없거든요. 그럼 하나가 수출이 남는데 이 수출도 대중 수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 사실 20년을 놓고 보더라도 수출 덕에 경제가 이렇게 지탱이 됐는데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7,90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서 흑자 번 게 6,900억 달러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92년도 대중 수교 이후에 중국에서 계속 돈을 벌다가 작년 5월에 1994년 이후 처음으로 28년 만에 적자가 났어요. 대중 무역 수지가. 근데 그 이후로 2월 달까지 10개월 중에 9개월이군요. 9개월 중에 8개월이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구조적 현상인지 이를테면 우리 기업들이 했던 거를 중국의 기업들이 대체하면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은 중국이 단지 코로나로 경제를 봉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 뚜렷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3, 4월에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어요. 제조업 PMI나 이런 걸 보면 중국 경제는 바닥에서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데도 우리가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이런 거라 그러면 저 생각엔 우리나라 경제 패턴이 상저 하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그 행보와 관련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3, 4월에 대중국 무역 수지를 우리가 좀 한번 열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대중국 무역 수지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된다 하면은 우리 경제는 뭐 큰 무리가 없이 갈 수가 있지만은 거기서 말씀대로 약간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약간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걸로 나온다면은 우리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한국이 성장할 그런 당장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1, 2월 글로벌 증시는 뭐 크게 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 3월 이제 뭐 중반으로 갑니다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70년대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가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를 보더라도 참 인플레이션 한번 생기면 잡기가 어하다 10년 갔거든요.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1월에 나타났던 강한 반등은 저는 이제 공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높은 데 공이 퉁 떨어지니까 상황이 바뀌면서 처음에 반등도 아주 강하게 바닥에서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조금 좁아지는 흐름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1월보다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앞으로 한 몇 개월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통화 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좀 아래 위로 다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전망하고 또 투자 전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보면은 1,32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제 지금 다시 1,300원대 아래쪽으로 살짝 말하면 1,300 안팎으로 좀 완화가 된 셈이긴 한데 뭐 그래도 연준의 긴축이 지금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감안할 때 환율 전망 어떻습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재작년까지 원달러 환율이 움직였던 어떤 균형 그 등락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원이 좀 강해지게 되면 1,100원 살짝 하회하면 한 1,080원까지 가고, 원이 좀 약해질 때는 한 1,250원까지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0수년 동안 원화가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범위인데, 지금은 이제 원이 움직이는 전반적인 등락 범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 환율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 경제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뭐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펀더멘탈이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도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1,080원, 1,250원 어떤 그런 레인지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기 환율은 제가 뭐 말씀드릴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만은 작년에 기록했던 1,450원 위로까지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어쨌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통제 못할 정도로 예상보다 높았던 게 작년에 벌어진 모습이고, 지금은 어쨌든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데 꺾이는 속도가 둔화가 되는 거다라고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도 아주 작년에 봤던 것처럼 정말 어디까지 올릴지 모른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뭐 한 1,300원 정도가 좀 중심값이 되는 뭐 아래 위로 한 7, 80원 정도 움직이는 정도가 뭐 아주 단기 전망은 아니고요. 조금 길게 봤을 때도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환율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외국인 매수세는 뭐 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1, 2월 달, 뭐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주춤해졌는데 외국인 매수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약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환율과 외국인 매수세와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거는 뭐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그냥 동시에 나타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1월 달에 많이 사는 과정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4에서 3.4%까지 떨어지는 과정이었거든요. 미국 금리 떨어지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약해져요. 다른 말로 원화가 강해지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났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디게 꺾이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도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질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4%인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2월 초의 저점인 3.4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외국인 매수 강도는 좀 약해지거나 조금 매도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좀 열심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환율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일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최근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은 액티브 투자자보다 패시브 투자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꼭 골라서 한국의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그냥 아시아 주식을 사자. 그러면서 아시아 주식을 사면 중국 주식도 사고 홍콩 주식도 사고 한국 주식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저널 동북아에서 핵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국을 매개로 해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한국도 그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3월달 중국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에서 발표한 자기들의 어떤 경제 비전을 본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아주 뜨거워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가능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월에 나타났던 외국인 매수 강도보다 현재 좀 약해지거나 네. 혹은 매도 우위로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외국인 매매를 설명하는 가장 저는 핵심적인 변수일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은 1분기 상당히 부진한데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는 좀 그럭저럭 버티는 셈 아닙니까? 이건 아마 2분기 이후 또는 하반기에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장 2분기에 지금 업황 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실적은 1분기도 안 좋을 것 같고요. 2분기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반도체가 그리고 있는 업종의 업황의 사이클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이 반도체는 굉장히 부침이 심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업황 사이클이 나빠지게 되면 기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0% 줄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8, 90%가 줄어듭니다. 예. 어떤 SK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적자가 나기도 하고요. 분기별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보여주는 게 과거보다 유독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비즈니스 사이클 자체가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반기에 좋아질 거란 기대로 매우 합리적인 것이 반도체는 투자를 늘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업이 근데 투자는 가장 좋을 때 하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정말 빅사이클이고 이럴 때 투자를 늘리는데 투자를 늘리면은 더 높은 공정으로 좋은 반도체가 싸게 나옵니다. 그럼 단가가 떨어져요. 예. 그럼 기업 실적이 망가지죠. 네. 이제 그런 사이클을 버티면서 못 버티는 기업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결국 이제 과점 체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을 뒤집어서 보면 감산을 하고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많은 회사들이 지금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 중단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감산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거기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더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니까 업계 리더의 선택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고 주가가 얼추 이 정도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변수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규제를 완화시키기가 전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소위 칩스 액트라고 하는 반도체 법안이 작년 10월에 발효가 됐고 그래서 중국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사용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못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또 시장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서 제일 크거든요. 예.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1년 유예를 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미국이 지금의 어떤 반도체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어떤 검사 장비라든가 신공정 기재가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서 제가 반도체 산업은 그 비즈니스 자체가 돈 벌면 투자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황 사이클로 보면 제 생각에 얼추 지금 정도가 바닥인 것 같고 예. 근데 그 사이클이 과거와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그런 지정학적 논리 혹은 밸류체인 재편 논리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이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정부 입장에서도 좀 잘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잘 풀어줘야 될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업황이나 주가가 작년보다는 좀 훨씬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대감들도 좀 있긴 한데 올해 자동차 어떤 업황이나 주가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자동차가 중국에서 별로 입지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뭐 자의가 아니라 타의였겠죠. 네. 뭐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괜찮고, 그리고 환율 조건도 어쨌든 지금 뭐 한 1,300원 환율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도 드물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완성차 업체 중에서 기아차가 연간으로 지난주 말까지 한 31%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그 절반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을 보더라도 이게 글로벌 경제가 이것저것 안 가리고 아주 확장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미국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이지 예. 성장률이 작년보다 둔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 업종은 올해 다른 업종보다 나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수익률 차별화 같은 거는 좀 커질 수 있다. 근데 이것이 특히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뭐 동반해서 오르고 동반해서 떨어지고 이러기보다는 그 내에서 종목별 수익률 변제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예. 올해 기아차와 현대차 주가를 보면 또 그것도 한 기업은 수익률이 2배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별 편차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네. 상당히 어떤 생산 대수를 못 채우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뭐 하반기 되면 들어오면서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식으로 어떤 자동차 산업 전체에 어떤 충격이나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변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뭐 이것이 어쨌든 뭐 자동차가 전통 인더스트리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또 로컬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이 무역 분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자동차는 그냥 업황 그대로만 봐도 네.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강한 업종인 것 같은데 이제 곧 유럽의 CRM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네. 말하자면 호재도 있고 하니까 네. 지금도 뭐 당분간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건 제가 좀 계측하기가 좀 힘드네요. 어쨌든 뭐 스토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성장성, 이 비즈니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그 성장성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논거들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건 이걸 선행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대다수 2차 전지 관련한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이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그런 거라 그러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조금 제약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성장주 투자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감내할 수 있고 또 나에게 맞는 투자법대로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성장주 반대편에 굉장히 싼 주식들이 많이 있고 예.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뭐 이제 성장 가치로 무장한 회사들보다 뭔가 보유 현금도 많고 예.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네. 뭐 제 생각에는 뭐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옵션들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업종 말고 지금 다른 옵션들, 다른 업종들이 좀 괜찮은 업종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가치주일 수도 있겠고 네. 그런 업종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업종을 통째로 하기보단 앞서 자동차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업종별 업종 내 동조화가 네.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잘못 프라이싱한, 잘못 매긴 것의 틈새를 보고 사서 좀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게 가치 투자라 그러면 저는 뭐 자동차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기업들 중에서 철강과 관련된 지주회사들 이런 것도 싸 보이고 제약회사들도 네. 상당히 저평가가 된 그런 업종이고 또 그 안에서도 비교적 싼 주식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최근 코스피 흐름을 보면 2,500을 좀 못 넘고 계속 2,400대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박스권인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미국 금리가 떨어지던 게 멈춰지고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뭐 그 근간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있다는 게 단기적인 이유고요. 예. 근데 좀 이제 긴 호흡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 지수가 한 2,400 언저리에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 간 게 2007년이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얼마나 지난 건가요? 16년여가 지났는데 근데 지금 2,400이면 이게 장기간 못 오른 거고요. 네. 한 10년 전쯤에 2013년 3월 초쯤에도 주가 지수가 한 2,000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10년 지나서 한 20% 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3,300까지 갔던 거는 저는 일종의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왕창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일종의 유동성 몰핀이라고 봅니다. 네. 몰핀 효과고 그것도 주가 레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일본식의 자산시장이 장기간 부진했던 그런 유형으로 일본과 한국이 전 다르다고 보는 한국은 늘 저평가된 시장이니까 예. 많이 빠지면 올라오는데 고점이 잘 안 높아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한국은 무조건 바이앤홀드가 사서 보유하는 게 맞다라기보다는 쌀 때 사서 한 2년만 3년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오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뭐 2,400대 박스권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2,500, 2,600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뭘까? 네. 말하자면 미국의 뭐 어떤 긴축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완화된다든지 좀 중국의 뭐 이런 네. 경기가 활성화된다든지 여러 가지는 뭐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좀 만족이 돼야 우리가 제 주가가 한 번 더 생각에는 튈 수 있을까요? 미국이 그냥 긴축을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올라갈 텐데 예. 근데 저는 그 전에 주가가 한번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미국 경제에도 좀 위기가 생겨야 그 결과로서 낮출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거라 그러면 한번 떨어진 이후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조정 없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중국이 올해 뭐 5% 성장 얘기했지만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좋고 네. 한국 경제가 그 수혜를 본다 그러면 전 1월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둘 다 어쨌든 뭐 50%가 넘는 기대치를 가진 그런 변수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종합주가지수 2,500이라는 게 제가 뭐 16년 전에도 2,000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번 이익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뭐 대단한 버블이 있거나 이런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2, 3년 후에는 뭐 3,000 언저리나 이런 건 전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엔 지금 주식이 빠질 땐 기회일 것 같고 예. 다만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로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1월에 봤던 고점 2,500 언저리가 제 생각엔 상반기 정도까지는 고점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현재 경기 상황, 네. 또 물가, 금리 이런 것들 이제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현재 상황에 좀 맞는 적절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어쨌든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은 시장에서 지난 한 7, 8년 동안 우리가 본 것과는 좀 그런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 겁니다. 예.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성장성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평가를 받기가 힘들 걸로 생각이 되니까 네. 성장주보다는 좀 당장 눈에 보이는 좀 실적이나 결국 뭐 크게 보면 가치주의 범주에 속할 텐데요.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제 생각엔 1, 2년 동안에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작년에 S&P 500이 한 20% 가까이 밀리고 나스닥은 30% 가까이 밀렸지만 뭐 월마트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뭐 전통적인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일반적인 우량주들이거든요. 이런 주식은 주가가 작년에도 뭐 10%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장 내에 헤게모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저는 현저히 식었음을 느낍니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건 가상화폐건 다 똑같습니다. 예. 올라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또 그 올라가는 걸 정당화시키는 전문가가 어디선가 나와서 이번 사이클은 다를 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버블이 생기는데
한국 주식은 저는 뭐 큰 버블이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막혀 있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남들이 주식을 안 할 때 사서 기다리면 일본은 주가가 장기간 떨어졌어요. 근데 일본은 80년대 후반에 그 버블이 있었을 때 니케이 증시의 PER이 시장 PER이 70배가 됐거든요. 예. 그런 주식은 잘못 사면 장기 하락입니다. 예. 근데 저는 한국 시장이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PER 11배, 10배라 그러면 한국은 낮게 사면 한 2, 3년 가면 한 4, 50% 벌 수 있는 기회가 주기적으로 오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지만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뭐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건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오히려 기회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이제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니까 저는 투자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돈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 투자가 또 뭐 나쁘지 않은 것인데 좀 짧게 그 성과를 보려고 그러면 저는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여유 있는 자금으로 좀 길게 여유 있게 대응하다 보면은 한국 증시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예. 3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좀 세심한 관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김학균 센터장님의 분석과 통찰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